5월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실 건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 왜 중요하냐 하면 추세 때문이죠, 추세. 추세라는 게 이제 흐름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돌을 데우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를 하는데요. 데워질 때도 천천히 데워지고 식을 때도 천천히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중요한데 지금 천천히 데워지고 있는 건지 천천히 식고 있는 건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최근에 봤죠.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급등을 하는 것을 봤고 2022년 하반기에는 급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주식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중계가 되고 언론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 크게 흔들리는 것은 1, 2년 정도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흐름이 크고 무겁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다는 거죠. 주식은, 코인은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흐름이 크고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턴을 했는지 내리는 방향으로 턴을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고쌤은 2023년 봄에 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 10월, 11월, 12월 되면서 가격이 주춤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4년 봄이 되니까 다시 2023년 봄처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도 오르고 대출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거래량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물론 지금 거래량이 예년 대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거주 위주로 돌아가면서 이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달과 4월달 거래량이 4,000건으로 폭증을 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월도 4,000건이 넘었고 4월도 4,000건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5월, 6월 거래량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달은 과연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데 제가 블로그에다 이런 거를 올리니까 블로그 이웃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망고쌤이 말하는 실거래 기준 거래량을 보니까 4,000건이 넘은 건 맞는데 한국 부동산원에 들어가니까 거래량이 망고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4,000건이 아니라 3,500건으로 나와 있더라. 둘 다 실거래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거래는 4,000건이고 한국 부동산원은 3,500건이다. 이거는 분명히 취소 거래가 엄청 많은 거다. 일단 거래한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대량 취소를 하면서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기준으로는 4,000건인데 한국 부동산원도 똑같이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데 3,500건이니까 이게 그 증거다라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거래 후 취소, 실거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건 중에 만약에 3건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10건이 거래된 건 줄 알지만 실제로 3건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7건만 거래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라든지 호가를 부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서도 아파트 거래는 실거래를 취합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실거래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집계 기준이 한국 부동산원은 신고일 기준이고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표도 한국 부동산원은 매월 말에 공표하고 국토부는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이길날 공표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만약에
3월 5일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신고하는 게 아니죠.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계약을 하고 4월 4일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이니까 3월 5일에 너 계약했으니까 3월 거래에 집계가 되고,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일 기준이라서 3월 5일에 계약을 했지만 4월 4일에 신고를 했으니까 4월 거래로 취합이 된다는 거죠. 보통 관행상 늦게 신고하다 보니까 계약일 기준으로 3월 거래건이 4월에 집계가 되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랑 국토부도 모두 아파트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토부 데이터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후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고를 늦게 하면 늦게 한 달 기준으로 집계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분 말씀은 이런 거죠. 김한고쌤이 실시간으로 집계해 준 거는 3월달에 3,000건 조금 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갔더니까 3,482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실거래 신고한 거 가지고 집계한 건데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거래를 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 거래가 전체 거래량을 좌지우지할 만큼 크냐? 이게 문제겠죠. 예를 들면 10건을 신고해 놓고 3건을 취소하면 30%가 줄어드는 거죠. 이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실거래는 4,060건 정도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3,500건 정도 되니까 실제로 500건 정도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건이 많으면 전체 데이터를 흔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취소 데이터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취소 비중, 그러니까 전체 실거래 대비해서 취소 비중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안 그래도 이런 거래를 해놓고 취소를 해서 통계를 왜곡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2020년 2월부터 취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취소 거래가 발생하면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 취소 거래건이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2월 이후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취소 비중이 4.73%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4.3%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건에서 25건 정도 거래를 하면 한 건 정도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4,000건인데 한국부동산원은 3,500건, 500건이나 차이 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한 거를 등록하는 건데 우리가 계약서만 썼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 신고를 이미 했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취소하거나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가격이 막 오를 때는 매도인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 받은 것보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취소할 수 있죠. 반대로 집을 샀는데 이거 보니까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가격 떨어지는 거 보니까 1,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계약 신고를 했는데 계약일이 바뀐다든가 잔금일이 바뀐다든가 금액을 조금 조정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관행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전체 거래 건수 중에 4.5% 정도 취소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취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건 대비해서 20건 거래하면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것들도 실제로는 진성 취소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거래는 4,000건인데 한국부동산은 3,500건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취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5월이 중요한데 5월의 거래량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5월도 3월, 4월과 같이 똑같이 거래 건수가 4,000건을 넘을지 추세를 유지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걸 위해서 제가 4월달 실거래 집계된 데이터하고 5월달 실거래 집계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자, 4월달 데이터가 4월 26일에 1,300건 접수되었고요. 최종 건수는 4,204건이었습니다. 자, 5월 건수는 5월 23일 기준으로 1,26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3일 정도 남았죠? 3일 정도 남았는데 이미 4월, 한 달 전에 4월 건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4월 26일에서 5월 6일로 넘어가는데요. 약 일주일 동안 거의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에 100건 이상씩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23일 기준으로 5월 건이 1,261건인데요. 5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1,809건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5일 사이에 거의 500건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100건씩 매일매일 신고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4월 건수를 훨씬 넘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월 26일에 1,300건 기준으로 해서 4월은 4,200건이었는데 5월 23일 기준으로 3일이 늦었지만 거의 4월 26일 건수하고 비슷한 걸로 봐서 5월 달은 아마도 4월과 비슷하거나 4월보다 조금 더 건수가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특히 5월 초는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이다, 연휴다 해가지고 연휴가 많아서 거래 건수가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보다 더 많은 건수들이 등록되고 있는 걸로 봐서 5월달은 4월달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거래가 나올 것이고 5월달도 4월보다 거래가 많아지면 2년 10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래량이 많이 예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빠지고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2년 9개월, 2년 10개월 만에 거래가 최고치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3달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실거래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하고 수급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금융시장과 공간시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간시장은 차치하고 지금은 일단 금리가 중요하다. 금융시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리고 시장금리가 있고 대출 상품금리가 있죠.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출 받는 사람들의 금리와 보통 요즘에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은행채 5년물 AAA 채권금리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은행채 금리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초에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은행채가 제일 높을 때가 5.467포인트였는데 지금 3.727%, 그러니까 1.8% 정도 내려간 거죠.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4.82에서 지금 현재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3.9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내려갔지만 대출금리하고 채권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받기가 좀 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3월도 늘어나고 4월도 늘어나고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던 거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거래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대출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5월에도 여전히 거래량이 4월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4월, 5월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는 안 내려갔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을 미리 예상해서 시장에서 대출금리라든지 채권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금리라는 게 미국 기준금리가 엎치락 뒤치락 내려간다 올라간다 계속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장은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이벤트고요. 큰 비용이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